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퇴근 길이기도 하지만 네. 좀 올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저녁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야흐로 2025년의 마지막 밤이네요.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 바야흐로. 오늘 뭐 특별한 계획 두 분 있으십니까? 그러게요. 오늘은 이제 방송 끝나고 진짜, 집에 댁에 가셔서? 네, 한 해 마무리하는 날이니까 조촐하게 가족들과 식사를 한 이후에 예. 밤에 이제 종치는 것까지 보고. 오. 네, 근데 그리고 이제 항상 잠을 연말에는 자야겠죠. 뭔가 이렇게 무슨 대상 이런 것도 좀 보다가 네. 그런 거 좀 챙겨 보는 편이세요? 그랬죠. 저는 좀 봐요. 그래요? 아니면 기사로라도 보던가. 그런 걸 좀 봐줘야 또 연말 분위기 나고 맞아요. 재야앱종 이런 거 이제 음. 중계 같은 거 좀 봐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양심상 마지막 날은 그래도 집에 다들 붙어 있기 마련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어쨌든 오늘 같은 날은 집에 안 붙어 붙어서. 있으셔도 되는데. 아,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예. 내년에는 참고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댁에서 또 편안한 무탈한 네네. 새해 마무리 또 마무리를 새해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한 해 동안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화제 판결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제 지역주택 조합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이제 길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최근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 지역주택조합 그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이제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확정된 이제 판결이 있어서 예. 좀 오늘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네.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서 지역 주택 조합원을 모집한 업무 대행사 대표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좀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 업무 대행사 대표가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부터 사건 내용 좀 보겠습니다. 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되기 전 단계가 있어요. 그걸 예. 추진위원회 단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일정 어떤 요건을 갖추면 조합으로 이제 변경이 되는 건데 예. 피고인들은 2019년 8월에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무대행사 예. 대표와 사내이사였어요. 그래서 토지 사용권은 확보 규모와 사업 진행을 허위 과장해서 설명하는 방식. 그러니까 토지 사용권이 굉장히 저조하거나 아니면 확보 거의 안 됐는데 마치 거의 다 확보가 된 것처럼 속였다든지 저희 이런 그때 내용으로. 얘기했던 그런 사례인 그렇습니다. 거죠. 네, 예. 맞아요. 사실 전형적인 사례예요. 근데 음. 그런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한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들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만큼 형량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이 나왔다는 말은즉슨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액이 상당히 크고 규모가 컸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합원 428명으로부터 합계 208억 원을 편취하고 또 이제 업무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6억 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피고인들은 이제 서울 은평구 일대에 거기 뭐 940세대 규모의 25층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예. 조합원 가입을 이제 홍보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그 이제 조합 설립의 필수적인 요건인 토지 사용 권한을 거의 확보했고 2년에서 3년 내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안내를 했지만 예. 실제로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그 확보율이 27.7%에 그쳤고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매입한 토지 자체는 없었던 것으로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까 27.7%는 그거는 사용 권한만 확보한 거고요. 토지 네. 사용 승낙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그런 것을 취득한 게 27.7%였고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0%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가입한 조합원들은 뭘 믿고 뭐 이거 증서 같은 게 있어야지 이걸 보고 맞아요. 믿고 가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증서가 또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증서가 있었죠. 예. 어떤 증서입니까 이게? 이게 안심 보장 증서인데요. 저번에도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도 이게 문제가 된 사례를 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에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해주겠다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제공한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혹할만 하잖아요. 근데 예.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어떠한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가집니다. 그래서 처분 권한이 조합장에게 위임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업무대행사 대표가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이런 형태로 환불을 해주려면 예. 반드시 그와 관련한 총회 결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예. 이 증서는 조합 총회 결의는 필수 정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던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또다시 확인이 된 그런 사례였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패턴들이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마치 하나의 사건처럼 네. 이게 전국 여러 군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뭐 사고 사건 이런 것들이 비슷합니다. 패턴이 굉장히. 자 어쨌든 이 법원이 이 안심보장 증서라는 이 문서가 법적 효력이 진짜 없는 거다라고 인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에서도 효력이 없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총회 결의가 없었으니까 효력이 예. 없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앞서 1, 2심 판단은 좀 어땠습니까? 1심, 2심 모두 업무 대행사 대표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는데요. 예. 이제 2심은 뭐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이제 정당하다고 판단했는데 1심에서 이제 뭐라고 봤냐면 이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들을 속여서 예. 거액의 분담금을 편취했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예. 재판부는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있어서 예.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는 거는 사업의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건인데 피고인들은 확보율이 아까 20%, 27.7%에 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거나 과장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했고 이런 것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한 기망 행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사기 혐의를 인정한 것이고요. 그 안심 보장 증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의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 없는 없다. 문서인데 이런 걸 발급함으로써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업이 만약에 중단되더라도 내가 낸 돈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오인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실제로 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은 하나도 매매를 안 하고 그 돈을 다 무슨 이제 업무 대행비 명목으로 자기들이 이제 가져갔다 썼어요, 해가지고 네, 그런 거죠. 한 똑같아요. 56억 정도를. 업무 대행비, 모집 수수료, 광고, 홍보비로 우선 사용을 한 건데 예.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너무나도 비슷한 사례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패턴들이 항상 비슷해요. 그 돈을 빼먹는 구조도 비슷하고 예. 피해를 당하는 유형이나 이런 것들도 다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조합원들한테 받은 208억 원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증발했죠. 어디로 증발했어요? 이게 진짜 이 뭐 한두 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횡령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도 있을 텐데 예. 사실상 이게 또 환수가 힘든 게 이걸 다 현금화해서 어떻게 세탁을 했다라면 사실 뭐 예를 들자면 도박으로 이미 탕진했습니다라고 해버리면 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어딘가 묻어놓지 않았을까 아니면 다른데 은닉해 놓지 않았을까. 근데 냄새는 나는데 정확하게 추적이 힘든 거죠. 이런 거 추징금 엄청 세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은 왜 이렇게 처벌도 뭐 징역 5년, 6년 뭐 이렇게 좀 너무 솜방망이고 예. 추징이나 이런 것도 너무 약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예. 비판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건 보십시오. 오늘도 말씀드리지만 업무대행사 대표 징역 20년 선고됐고 업무대행사의 사내이사는 14년 6개월. 그러면 어마어마한 중형이에요. 이것은 지금 뭘 보여주냐면 예. 앞으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예. 법원에서 최고수의 형량으로 강하게 엄단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경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100억, 200억씩 해먹어도 5, 6년 갔다 오면 연봉으로 따지면 괜찮은 장사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처벌이 너무 미약했던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꾸준히 있었는데 오늘 소개드리는 판결을 예. 보시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자 그럼에도 이 피고인들 중간에 항소했습니까? 예, 항소도 하고 상고까지 했는데요. 이제 그 업무대행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고 이유가 이제 양형이 너무 부당하다. 1, 2심 다 20년이 인정됐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뭐 대법원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종합해 봤을 때 뭐 부당하지 않다고 봤고 그 업무대행사 사내이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1심에서 16년을 받았는데 조금 내려가네요. 2심에서 조금 감형이 돼서 14년 6개월로 됐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내이사는 뭐 이게 공소장에 뭐 문제가 있다, 유법한 수집 증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리적인 주장도 했지만 그런 주장도 모두 대법원이 배척을 하고 양형 부분에 있어서도 뭐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 기각을 했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송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으로 법원이 이거 엄중 처벌하겠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저희도 이 지주택
사건들이 지역에도 지금 많이 좀 벌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 네. 이번 판결도 많은 좀 안 좋은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듣고 제대로 좀 정신 정신 차리시면 차리시기를 좋을 것 바라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예. 좋은 약간 좋은 선례. 그렇죠. 피해자들에게는 좋은 선례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이제 새해 맞이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전 법정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오늘 뭐 한 5시간 정도 후면 이제 그렇네요. 2026년 새해가 됩니다. 두 분 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개인적으로 좀 어떠십니까? 참 감회가 좀 남다르고 개인적으로는 2025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네. 뭐 좋은 일도 많았고 나쁜 일도 좀 있었고 그래서 좀 한 해가 정말 꽉 찬 한 해였던 것처럼 느껴지는데 네. 어쨌든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이고 내년에도 열심히 살아남아서 열심히 또 살아봐야죠. 강한 버티는 자만 자가 살아남는 강하죠. 예, 같이 살아남아 주신 우리 이결아 변호사님. 네. 진짜 다사다난한 한 해였고 네. 그래도 이제 어쨌든 우리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아우, 똑바로 그럼요. 차리면 되는 예. 것처럼 뭐 열심히 또 살아야겠죠. 예. 내년에 더 다들 열심히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예. 오늘 이번도 1년 동안 또 법정 코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법적인 요 지식을 또 쏙쏙 네. 많은 청취자분들이 또 두 분 덕분에 많이 알아가지 아유,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면 너무 그렇게 생각해 감사하고. 주시면 저희야 뭐 너무 영광이고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좀 그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법률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이유가 좀 많이 있었잖아요. 굵직굵직한 게 많았죠. 그렇죠. 알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예. 전 국민의 법률 전문가화가 됐던 그런 한 해라고 평가할 수도 두 있겠습니다. 분이 또 기여를 많이 하셨고요.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2026년 새해에 달라지는 법률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삶이 또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미리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분야별로 좀 보겠습니다. 먼저 노동 분야 볼 텐데요. 전반적으로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노동 분야는 좀 더 어떤 근로자, 노동자의 권리를 좀 보장하는,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가장 크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 최저시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저시급이 2020년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이 됐어요. 원래 노사정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긴 하는데 예. 협상이 제대로 된 것이 17년 전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됐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예. 가장 중요한 금액은 금액. 시간당 1,320원 그리고 월로 환산하면요 이게 215만 6천 원 정도 되고요. 월 209시간 기준으로 산정한 예. 금액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9% 인상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합의로 이루어졌다라는 게 나름대로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매년 이제 최저 시급을 결정할 때는 항상 결렬되었다, 뭐 그러니까요. 무산되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를 많이 봤었는데 예. 어떻게 또 2026년도에는 17년 만에 합의로 이제 결정이 됐다고 하니까 이제 음.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많은 노동자들의 또 권리 보장에 또 요게 상징적인 거일 것 같아요. 최저임금의 또 그렇습니다. 합의 결정이. 자, 그리고 또 하나 최단 기간 노동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바뀐다라는 내용을 좀 봤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은 1995년에 이제 7월부터 시행된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회 보험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30년 만에 이 고용보험의 가입 기준이 그동안의 근로 기준에서 이제 보수로 실제 지급받는 돈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그동안은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 시간이 인정되어야만 예. 이걸 가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많은 근로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아예 그 조건 기준 자체를 바꾼다라고 해서 좀 이게 많은 이제 관심을 받았습니다. 최단 기간 노동자들 최단 기간이라고 하면 이 기준은 어떻게 둔다는 말입니까? 그동안에는 최단 기간이라고 하면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그리고 주 15시간 네. 이렇게 봐서 이제 이보다 더 미만으로 근무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게 해왔죠. 예, 그래서 예.
꾸준히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수고용 형태라든지 아니면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범위가 확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 미만으로 일을 해도 가입할 수 있는 네. 길이 길이 열리게 생긴다라는 되는 거죠. 네. 거죠. 이런 것은 본격적으로 바로 시행이 됩니까? 내년부터? 이게 사실 이제 고용노동부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7일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당시 이제 입법 예고를 하면서 10월 중에 이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이제 밝혔는데 예. 사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알려진 바는 없어요. 근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시행일이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내년 안에는 시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정말 그 노동계를 뜨겁게 달궜던 네. 법이죠. 노란봉투법.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이슈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및 3조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은 다들 뭐 또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한 번 더 들어야 돼요. 이게 좀 네네. 헷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2009년에 발생한 쌍용자 사용자 사태에서 2014년에 법원이 위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성금을 담아서 전달을 했어요. 이걸 예. 좀 보태서 그 손해배상 하는데 보태 쓰시라. 근데 이제 이것이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5억 원에 가까운 돈이 모금된 것에서 유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노란봉투법은 이미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예. 2026년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되면 이런 내용이 좀 중요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예. 사용자는 그러니까 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단체 교섭 또는 쟁행위 그밖에 노조 활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조라든지 근로자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이라든지 근로자는 그에 따른 배상 책임이 없다. 예. 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반대를 네, 맞아요. 극심하게 해왔고요. 네. 결국에는 맞습니다. 이제 노동자의 권익을 조금 더 보장해 주는 쪽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조금 더가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굉장히 대폭. 강화하는 어마어마하게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된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협력 업체들도 뭐 의사 결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네. 뭐 네, 그런 맞아요. 식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기는 해요. 시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렇죠. 사용자 측이라든지 기업 측에서는 달갑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은 좀 지속될 수는 예.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3월 10일부터 시행이 네. 된다는 점 정리를 해드렸고, 자 그리고 근로자의 날 명칭도 앞으로 바뀌나요? 내년부터?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을 변경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예. 이제 다가오는 2026년 5월 1일부터는 노동절로 표기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노동절을 법적 공휴일로 이제 지정하겠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뭐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예. 아마 이제 그 방향으로 지금 갈 것 같습니다. 네. 노동절과 근로자의 날 그 차이가 근로자의 날 쉬는 데가 있고 또 안 쉬는 또 근로자가 있어가지고 이게 이것 때문에 또 좀 뭐 그렇죠. 대통령도 좀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명칭 자체를 노동절로 바꾸고 예. 그리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또 정해겠다 이렇게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고액 상습 임금 체불과 관련한 법률적인 변화도 있다고요? 예, 이 상습적인 체불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조치를 아주 강화를 했는데요. 예. 일단 신용 부분에 있어서 제재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이제 각종 그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제한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부문에 이 어떤 사업주가 입찰을 하려고 할 때 계약상의 불이익을 부여하고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을 하고 도입됩니까 내년부터 네, 이제? 맞습니다. 그다음에 출국 금지도 요청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 규정 적용 배제까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그동안은 임금을 계속 체불하고 예. 결국에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나중에라도 합의를 하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예. 이 사람 처벌 못했어요, 사업주를. 음.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끌다가 자기가 이제 형사 처벌로 뭐 벌금이든 뭐 징역형을 살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야 예. 이제 그때서야 이제 돈을
돈을 이제 임금을 주거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서 이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설사 나중에 그 뭐 이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워낙 계속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많은 네. 제재 조치를 이제 법에 이제 넣은 거죠. 그렇군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비정규직 특수고용직과 관련된 변화 좀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노란봉투법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 비정규직 차별금지 조항이 강화가 돼서요. 그리고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원청과 공동으로 교섭쟁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지금 마련됐습니다. 그게 그래서 노동봉투법 내용에 그렇습니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동안에는 노조 활동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배제가 되었고 네. 특수고용직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근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쟁의 행위를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네.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요.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도 뭔가 훨씬 더 이제 그 그렇죠. 자기 권리가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거죠. 강화되는 쪽으로 내년부터는 법이 네. 좀 노동법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어서 오늘과 좀 다음 주로 나눠서 다음 주 2편 준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다음 주제는 이제 AI 관련 법률 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좀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만큼 법적 또 제도적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들이 있어 왔는데 관련 법들이 좀 이제 진짜 필요할 때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 자체는 그러니까 개정된 거는 그러니까 올해 1월 21일에 논의가 있었고 시행은 이제 앞으로 다가온 1월 22일 날 시행이 되는데 네. 법명은 뭐냐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AI 기본법이라고 말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AI는 뭐 국제적인 이슈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우리나라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어떤 중요성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법이 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AI 기본법, AI 정말 안 쓰는 분이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어떤 게 가장 크게 변화합니까? 내년부터? 뭐 일단 국가 차원의 AI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한다라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국가 차원에서 이거를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천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인공지능 안전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예.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소도 운영하기로.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기구를 마련하고 그걸 운영하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법률을 지금 제정을 한 거죠. 이게 사실 좀 원론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쓸 때 뭘 조심해야 하냐, 혹은 뭐가 바뀌냐 이런 건데 좀 듣기로는 이제 뭐 AI를 쓸 때 이걸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건 AI입니다. 이런 네, 맞아요. 문구를 꼭 뭐 기재를 해야 된다거나 네. 뭐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세부적으로. 어떤 틀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굉장히 사회가 가면 갈수록 혼란스러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AI인지 뭐 실제 영상인지 그렇습니다.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나서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제일 필요한 부분이 광고, 특히 의료, 뭐 금융 이런 광고에서 전문가들이 막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해 보이지만 네. 알고 보니까 이게 다 AI인 거예요. 네. 이런 건 진짜 좀 크게 AI라고 막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네,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이 이 전문성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네.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생명이나 재산에 직접적인 손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예. 물론 뭐 현행 이제 법률로도 규제가 가능한 일정 부분들이 있어요. 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있고 뭐 의료법도 있을 수 있고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네. 최근에 또 이제 그 법률 개정안 발의된 게 뭐 있냐면 AI 생성 가짜 광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제 발의가 됐는데 네. 그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AI로 생성된 광고물에는 이 광고는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그걸 의무화시키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표시를 훼손하거나 또는 네. 변조하지 못하도록 하는 또 그 의무 조항을 넣고 동시에 그 플랫폼을 사업자가 이 위반 광고는 신속히 삭제하는 의무까지 부여하는 그러니까 그런 책임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제 이 AI에 대해서 정부가 뭐 활성화 또 지원을 하지만 이거에 대한 또 이제 규제까지. 문제에 대한 규제까지도 하겠다. 예, 진짜 그런 필요한 겁니다. 네. 특히 뭐 딥페이크 이런 거는
그렇습니다. 완전 강력하게 이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이 생긴다고 하던데 이게 뭐 워터마크로 박든 크게 빨간색으로 박든 뭐 표시를 하든지 간에 일반인이 이걸 딱 알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예, 봐야죠. 그래야지 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도 막을 수 있고 여러 네.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간 차들이 이제 많이 출시가 되고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고 계신데 자율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내년부터 달라지는 게 있다고요?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예. 근데 이게 개정이 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 안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성능 인증 제도라든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으로 뭔가 국가적으로 인증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하기로 했고 또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및 제일 중요한 거 이겁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의 책임을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자 그러니까 만든 회사 자동차 회사의 책임은 또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가 면책이 되고 어디까지는 책임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이제 가르마를 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런 부분이 불분명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중에 사고가 났을 때 이걸 과연 누구의 책임으로 몰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꾸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제도적으로 정비가 다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노동 관련된 법률 그리고 우리가 기술 발전과 함께 꼭 필요해진 법률인 AI 관련 법률들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그밖에 바뀌는 중요한 법률들 추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십시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효라 해피 송하진 뉴이어입니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